안녕하세요. 제 발등 스스로 찍었던 여자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죠.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생각처럼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인생이 생각처럼만 사라진다면 이런 사연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아이의 부족함도 감싸줄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엄마로 살고 싶었죠. 특히 저는 어릴 때부터 알아서 공부 잘하는 오빠 비교가 되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진짜 우리 아들 덕분에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이번엔 반에서 3등이나 했네. 수학이 좀 부족했어요. 다음엔 더 잘해볼게요. 엄만 지금도 충분해. 몸 상하니까 항상 몸 생각하면서 해. 큰오빠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엄마는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저는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체능적으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엄마의 관심은 큰오빠를 향해 있었어요. 집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엄마는 오빠가 집에서 공부라도 시작하면 늘 저를 다그치며 말하셨습니다. 김나영, 오빠 공부하는데 거실에서 뭐 하는 거야? TV 끄고 너도 방에 가서 책을 읽던지 잠을 자던지 해. 나 TV 조금만 더 보고 싶은데 지금 너 TV 보는 게 중요해? 오빠 공부하잖아. 얼른 들어가. 엄마는 오빠가 공부하면 온 가족이 집에서 숨도 못 쉬게 만들었어요. 저와 3살 차이가 났던 오빠는 고등학생이었고 저는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러면 아빠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엄한 애를 잡아? 여기가 집이지 독서실이야? 조용히야 공부할 수 있으면 독서실 가라고 해. 당신까지 왜 그래? 우리 아들 학원도 못 보내주는데 이럴 때 조용히 해주면 좋잖아. 당신 자꾸 그러니까 나영이가 집에서 길을 못 펴잖아. 내가 또 언제 애 길을 죽였다고 그래. 난 그냥 공부하니까 조용히 배려해 주자고 한 거지. 당신 이렇게 유난만 안 떨어도 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아버지는 엄마의 유별난 치맛바람에 다그치듯 말하셨어요. 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그래도 든든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엄마가 완전히 오빠만 위하던 분은 아니셨습니다. 아버지와 다툰 날 엄마는 제가 있는 방으로 와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나영아, 아까 엄마가 화내서 속상했어? 속상하긴 한데 오빠 시험 기간이니까 엄마 말도 이해해요. 우리 딸이 못난 엄마 때문에 철이 일찍 들었네. 엄마가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야. 나 엄마한테 화 안 났어. 난 엄마 좋아. 정말? 그럼 내일 엄마랑 데이트하러 갈까? 좋아. 엄마랑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엄마는 방에서 혼자 있는 저를 보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항상 마음으로는 자식들을 공평하게 아껴주셨지만 지내다 보면 엄마도 모르게 오빠한테 더 신경을 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전 엄마가 원망스러웠던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둘이 데이트를 나가면 엄마는 늘 저한테 맞춰주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딸 뭐 먹고 싶어? 오늘은 엄마랑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날이니까 나영이 먹고 싶은 걸로 먹자. 나 그럼 파스타 먹을래. 그래, 그럼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오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예민해지는 엄마였지만 오빠한테 밀려서 서운해할 저를 가장 잘 챙겨준 사람 역시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공부 잘했으면 엄마가 2배로 행복했을 텐데. 그치? 아니야. 엄마는 우리 나영이 건강하고
바르게 잘 커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런 생각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난 엄마랑 이렇게 둘이 나와서 놀다 들어가는 것도 너무 좋아. 엄마와 저는 친구 같은 모녀였어요. 속 깊은 이야기도 엄마한텐 편하게 할 수 있었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도 알아서 공부 척척하는 오빠가 엄마 눈엔 얼마나 기특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오빠도 엄마의 과분한 사랑에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어요. 나영아, 아깐 내가 방에서 숙제 좀 하느라 그랬어. 사실 난 주변에 소음 들려도 집중에 방해되거나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그냥 편히 쉬어. 아니야. 오빠 공부하는데 나도 방해하고 싶지 않거든. 괜히 나 때문에 너 불편할까 봐 그랬지. 내가 무슨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편하게 있어. 내가 엄마한테 괜찮다고 말할게. 오빠도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가족은 무던하게 다 잘 지냈어요. 그래도 저는 오빠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오빠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랬어요. 성실하게 자기 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늘은 저희 가족의 편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오빠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중 선생님의 다급한 부름에 교무실로 갔습니다. 선생님 부르셨어요? 나영아, 놀라지 말고 들어. 지금 오빠가 병원에 있다고 하는데 너도 가봐야 할 것 같아. 오빠가 병원에 있다고요? 왜요? 오빠한테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서 병원으로 가봐. 저는 오빠가 사고를 당했다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던 오빠가 병원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말에 저는 학교를 나와서 병원으로 갔어요.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에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오빠가 응급실에 있단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수술실로 옮겨져서 수술대에 오른 오빠를 엄마는 울면서 기다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내 아들은 안 돼요. 아직 새파랗게 젊은 애를 가슴에 묻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엄마는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정신이 멍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나갔던 오빠를 병원에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침에 같이 밥 먹고 나간 가족을 응급실에서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저 수술실 앞에서 부모님과 같이 초조한 마음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긴 수술을 마친 의사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현재로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마는 의사의 말에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들 곧 있으면 학교 졸업이에요. 아직 앞길이 창창해요. 제발요. 제 심장이라도 떼줄 수 있어요. 제발 제 아들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죄송합니다.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가족분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엄마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아침에 멀쩡하게 인사했던 오빠를 더는 볼 수 없다는 게 그제야 실감났어요. 엄마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명훈아, 엄마 여기 있어. 얼른 나와야지. 너 대학교 가고 싶어 했잖아.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아. 엄마 여기 있어.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엄마랑 가자.
오열하는 엄마를 아버지가 달래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이러다 당신까지 쓰러져. 내가 살아서 뭐해. 우리 명훈이가 이렇게 됐는데 내 새끼 살려내. 명훈아, 명훈아. 엄마는 오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들릴 만큼 엄마의 울음소리는 서글펐습니다. 저희 가족은 마지막 숨을 거둔 오빠와 예상치 못한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족들 곁을 떠난 오빠의 빈소가 차려졌어요. 영정사진도 너무 어려 보이는 오빠의 마지막을 같은 반 친구들까지 와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빠 같은 반이었던 한 친구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명훈이 학교에서 참 착한 친구였어요. 소외된 친구도 제일 먼저 챙겼고요. 제가 소심해서 친구들이랑 못 어울릴 때도 명훈이가 먼저 손 내밀어 줬어요. 말해줘서 고맙다. 우리 명훈이 얘기해줘서 고마워. 아마 친구들이 이렇게 와줘서 명훈이도 외롭지 않게 갔을 거야. 오빠는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하던 모범생이었어요. 그런 오빠가 허망하게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너무 울어서 지쳐 쓰러질 정도였어요. 그때 정말 엄마는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겨우 깨어난 엄마는 아버지를 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악몽 꾼 것 같아. 우리 명훈이 지금 집에 있지? 그렇지? 왜 그래? 당신 정신 차려. 당신이 이러면 명훈이가 어떻게 가? 명훈이가 가긴 어딜 가. 날 두고 갈 리가 없어. 여보, 우리 명훈이 데리러 가자. 학교 지금 끝났을 텐데 얼른 가자. 제발 정신 좀 차려. 힘들지만 우리 명훈이 잘 보내주자. 그래야 우리가 살아. 당신 마음 다 알아. 그런데 아무것도 당신 잘못 없어. 그러니까 자책도 하지 말고 명훈이 좀 잘 쉬게 해주자. 이렇게 다 키운 자식을 어떻게 보내. 내 품에서 끼고 살던 애를 어떻게 보내. 여보, 나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 어떡해. 엄마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몇 번이고 쓰러질 뻔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장례 기간 내내 아버지는 엄마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오빠를 납골당에 안치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오빠 목까지 잘 살고 있을게. 알겠지? 하늘에서 우리 가족 잘 봐줘. 나중에 만나면 그동안 무슨 일 있었는지 다 말해줄게. 저는 납골당에서 남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오빠를 보내주고 집으로 돌아오자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엄마는 오빠 유품을 끌어안고 남몰래 울기도 많이 우셨어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제 방으로 와서 저를 위로하며 말하셨습니다. 나영아, 엄마가 오빠 천천히 잊을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야 엄마도 마음이 편할 거야. 엄마가 괜찮아질까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우리가 엄마를 기다려주자. 나영이도 힘들면 언제든 아빠한테 말해. 알겠지? 아빠는 괜찮으세요? 아빠도 힘들잖아요. 저번에 오빠 방 앞에서 서 계시는 거 봤어요. 아빠도 천천히 오빠 보내고 있는 중이야. 걱정 마. 우린 나영이도 오빠 잘 보내줘. 가족들은 오빠의 갑작스런 마지막을 각자 정리 중이었습니다. 허망하게 떠난 가족의 빈자리는 꽤 컸습니다. 그렇게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조금씩 엄마도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엄마는 문득 우울한 모습을 보이곤 했어요. 바로 오빠 기일이 다가오는 날이면 엄마는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빠 기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조금 늦게 끝났던 날이었어요. 그때도 늘 가던 비슷한 시간이라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집 앞에서 하염없이 서성이고 있는 엄마가 보였어요.
그때 저는 엄마를 보고 반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왜 나와 있어?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왜 이제 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생각 안 해? 왜 이렇게 엄마 속을 썩이는 거야? 난 맨날 이 시간에 왔어. 왜 그래, 엄마? 무슨 소리야? 너 원래 오던 시간보다 30분이나 지났잖아. 너라도 말을 잘 들어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속 터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왔는데도 화를 내는 엄마를 보고 저는 크게 당황했어요. 그때 뒤늦게 달려온 아버지가 엄마를 말리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꾸준 나영이를 잡아? 집에 와야 될 시간에 애가 안 들어오잖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여보, 진정해. 나영이 이렇게 왔잖아. 아무 일도 없어. 엄마는 제가 조금 늦으니까 덜컥 겁이 났던 겁니다. 아버지와 제가 조금만 늦어도 엄마는 불안에 떨었어요. 그 후 엄마는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만큼 몇 년 동안이나 힘들어 했습니다. 살도 쏙 빠진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밤새도록 공부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슬픈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나영아, 엄마가 미안해. 어? 엄마 아직 안 잤어? 일찍 자. 난 시험 공부할 게 남았어. 요새 왜 이렇게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야? 학생은 이 시간에 잠을 자야지. 난 엄마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서 공부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내가 아직 학생이라 돈을 벌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공부뿐이잖아.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나영이 하고 싶은 거 해. 엄만 나영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나영이 행복한 일만 해. 엄마가 미안하다. 아니야. 난 엄마가 행복한 게 좋아. 공부도 날 위한 거야. 나영아, 앞으로는 엄마가 더 강해질게. 알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저를 오히려 위로하셨어요. 그때 저는 든든한 가족의 울타리를 느꼈습니다. 서로 옆에만 있어도 큰 위로가 되는 게 가족이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엄마도 오빠를 떠나보낸 아픔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까지 시작했어요. 첫 출근하던 날 엄마는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면서 말하셨습니다. 우리 딸 너무 멋있다. 조심해서 잘 다녀와. 어, 너무 떨린다. 나 잘할 수 있겠지? 그럼 엄마 딸인데 당연히 잘하지. 눈도장 제대로 찍고 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엄마의 응원과 기운을 받아 떨리는 첫 출근도 무사히 했어요. 그렇게 부모님은 저한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형도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다정한 사람을 만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저도 그런 다정한 사람을 만나 알콩달콩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입사 7년 차쯤 됐을 때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같은 회사 직장 동료였습니다. 같이 일할 땐 누구보다 칼 같은 사람이라 남편한테 다정한 면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우연히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게 된 남편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피곤하면 먼저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오늘 팀끼리 회식하는 거라 먼저 가도 모를 것 같아요. 괜찮아요. 대한 씨야말로 술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에요? 먼저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 괜찮아요. 저희 팀이 워낙 회식이 많아서 이제 전 단련됐어요. 갑자기 저를 걱정해주는 남편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남편은 잠시 후 저한테 병 음료를 하나 건네면서 말했어요. 나영 씨, 이거 미리 마셔둬요. 그래야 내일 출근할 때 속이 편해요. 제 것도 사오신 거예요? 네, 제가 술이 좀 약해요.
술이 약하다면서 말하는 남편이 귀여워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자 책상에는 우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잠시 뒤 회사 메신저로 남편은 이렇게 대화를 보냈습니다. 김 대리님,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속 안 좋으실 텐데 우유 마시고 시작하세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그럼 퇴근하고 저녁이라도 사세요. 저 시간 많아요. 그럴까요? 그럼 회사 앞에 말고 장소 따로 정해봐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회사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남편과 저는 자주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남편은 공가사가 확실한 성격이었어요. 일할 땐 확실하게 선을 긋고 퇴근 후에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결혼한다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특히 친정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빠 기일이 다가오면 남편은 정말 아들처럼 처가에 자주 갔습니다. 사내 부부로 같이 일하던 신혼 초에 남편은 문득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치킨이랑 맥주 사서 장모님 뵈러 갈까? 우리 집에 가자고? 당신 안 피곤해? 그럼 오늘 우리 월급날이잖아. 가서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저녁도 사드리자. 당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더 자주 가서 말씀드려야지. 하여튼 당신이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당신을 더 예뻐하는 거야. 딸보다 사이가 낫네. 나도 그런 생각 못 했는데 고마워. 곧 있으면 기일 다가오잖아. 우리가 당분간은 자주 가자. 그래야 덜 힘드시지. 벌써 또 그렇게 됐네. 시간 참 빠르다. 남편은 오빠의 기일까지 챙길 정도로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남편을 보면 정말 아들 같다는 말을 자주 하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한테 한없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엄마는 남편의 배려에 고마워하면서 남편을 보면서 말하셨습니다. 자네 일부러 이맘때쯤이면 더 자주 오는 거지? 자네한테 내가 정말 고마워. 저도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장모님께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제가 와야죠. 제가 장모님 마음에 힘이 될까 모르겠네요. 당연히 힘이 되고 말고 고맙네. 난 자네한테 정말 너무 고마워. 자네 장인도 자네한테 말은 못해도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야 고맙죠. 대단한 일도 아닌데 제가 더 감사드려요. 내가 말년의 사이 덕분에 마음이 아주 든든하네. 엄마는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저희 집의 큰아들처럼 예쁨을 독차지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잘하니까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명절에도 일찍 내려가 시모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시장 다 보신 거예요? 저 오면 보시지 그러셨어요. 서울에서 일하다 오는 애들을 뭐하러 기다려. 괜찮어. 다음 명절엔 더 일찍 와야겠어요. 됐다.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며느리 목 톡톡히 하는 거야. 네, 어머님. 저 뭐부터 할까요? 저는 전부터 할게요. 그래, 그래. 아주 손이 야무져. 우리 며느리 못하는 게 없어. 시모는 그때만 해도 저와 둘도 없는 고부지간이었습니다. 고부 갈등이라곤 상상도 못할 만큼 시모 성격이 서글서글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시댁에 가는 길이 부담스럽거나 스트레스 받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결혼 1년 차에 아이를 낳고 저희는 새 식구가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남편은 딸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쁠까? 큰딸은 아빠 닮는다던데 아빠 닮았나?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어이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보면 당신이 낳은 줄 알겠어. 그렇게 딸이 예뻐서 출근은 어떻게 하나 몰라. 확 회사 그만둘까? 회사가 작으니까 아빠들은 육아휴직도 없네. 이래서 머슴도 대감집 머슴이 좋다는 거야. 됐네요. 다니던 회사나 잘 다니셔. 그래야 우리 딸 먹을 분유 한 통이라도 더 사지. 그래, 양이야. 아빠가 내일도 출근해서 돈 많이 벌어올게. 작은 회사에 다녔던 남편은 이직을 하려고 준비도 해봤어요. 하지만 경력도 애매하고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늘 이직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검소하고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큰 욕심 없이 이대로 모두 건강하기만을 바랬어요. 시부모가 시골에서 흑염소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매년 흑염소 즙을 보내주기도 하셨어요. 시골의 흑염소를 자연 방목으로 키우기 때문에 찾는 사람도 꾸준했습니다. 그래서 딸과 같이 내려가면 딸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 있는 집도 너무 좋았어요. 한창 딸이 걸음마를 시작했을 땐 시댁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걸음마를 하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부가 웃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딸이 시골을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네. 여기서 하랩이랑 살아야겠다. 시부가 장난스럽게 말하면 시모는 어이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그 흑염소 농장이나 자주 가봐. 당신보다 개들이 더 잘 지키잖아. 거기 지키라고 내가 밥 주고 털도 빗겨주는데 당연히 개들이 잘 지켜야지. 아이고, 핑계도 좋네. 시부모는 티격태격하면서도 금슬이 좋으셨어요. 시댁과도 별 갈등이 없었고 친정에도 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방심했을 때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결혼 4년 차에 딱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바로 남편이 위암 2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위암 초기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동안 남편도 저도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남편은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나온 결과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난 그동안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긴 했는데 정말 멀쩡해서 꿈에도 몰랐어. 이제라도 알아서 진짜 다행이다. 초기는 수술하고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데 하늘이 도와준 거래. 당신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이직 준비한다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내가 건강 관리를 좀 못한 것 같아. 얼른 수술 날짜부터 잡자. 당신 이제 당신 몸부터 챙겨. 저는 충격적인 남편의 건강검진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휴직을 한 뒤 남편은 수술 일정부터 잡았죠. 그래도 비교적 초기에 발견됐기에 생존율은 높았지만 겁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 어린 딸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건강이 걱정됐어요. 그렇게 남편이 성공적으로 수술을 끝내고 병실에서 회복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보며 말했죠. 여보, 회사 그만두고 우리 어머님 댁에 내려가자. 뭐? 당신 괜찮겠어? 안 괜찮을 게 뭐야. 어차피 당신도 이직하려고 했었는데 이참에 그만두고 건강관리 좀 하다가 다시 취업하면 되잖아. 우리 그렇게 하자. 그게 말처럼 쉬울까? 나도 나이가 있는데. 걱정 마. 당신이 못하면 나라도 나가서 돈 벌게.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 저는 걱정하는 남편을 어떻게든 안심시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잘 계셨어요?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대안이는 괜찮어? 네, 몇 주 더 지켜보다가 퇴원하면 된대요. 아휴, 그렇다면 다행이네. 어머님, 다른 게 아니라요. 저희 퇴원하고 어머님 댁에 가서 1년 정도 지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여기로 온다고? 네.
아무래도 남편도 서울보단 시골에서 요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회사도 어차피 이직하려고 했으니까 이번에 쉬면서 천천히 준비하게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 일 도울게요. 아이고, 너희들 온다고 하면 여기 일거리가 천지야. 안 그래도 일손 부족했는데 잘 됐네. 나도 우리 아들 여기서 쉰다고 하면 두 팔 벌려 환영이야. 시모는 저희가 시골로 내려간다는 말에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아무리 암 초기였어도 자식이 아픈데 걱정 안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모는 저한테 흑염소 농장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 찾아줬어요. 마침 일손이 부족했던 시모는 27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저한테 일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같이 딸까지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오로지 남편이 공기 좋은 곳에서 잠시나마 요양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평소 고부 갈등도 없던 저는 용감하게 시댁으로 제 발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호랑이 굴로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7개월 정도 일했었는데 정말 지옥과도 같았던 7개월이었어요. 첫 한 달은 정말 딸도 잘 지내고 남편도 편해 보여서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문제의 발단은 제가 읍내에 나갔다가 개업떡을 받아오면서 시작됐어요. 그때 시모는 제가 가져온 떡을 보면서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너 그 떡 어디서 난 거야? 아, 이거요. 읍내 머리하러 나갔다가 개업떡이라면서 받았어요. 무슨 가게가 개업했길래? 정육점이 생겼더라고요. 남자 사장님이셨는데 너무 친절하셔서 다음에 고기 좀 사와야겠어요. 뭐? 남자 사장? 넌 그럼 모르는 남자가 주는 떡을 덜컥 좋다고 받아온 거야? 그냥 개업한 가게 개업떡이잖아요. 넌 시골이 얼마나 작은 줄 알아? 옷깃만 스쳐도 반나절이면 소문이 다 나는 동네야. 애 엄마가 해벌레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욕해. 저는 시모의 갑작스런 호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때도 남편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시모를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몸이 안 좋으면 아내가 지조를 지켜야지. 하여튼 조심해. 이 동네 보는 눈이 몇 개인데. 남편도 저도 당황스러울 만큼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모를 보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모와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날은 밖에서 흑염소 농장 울타리를 점검하는 날이라서 선크림을 바르고 있었어요. 그때 저를 본 시모가 기겁을 하더니 황당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얼굴에 뭘 바르는 거야? 그냥 나와. 누구 보여주려고 아침부터 거울을 봐? 선크림 바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런 걸 발라야 기미가 안 생기죠. 너는 남편 건강도 안 좋은데 피부 관리하는 거야? 자외선은 원래 몸에도 안 좋아요. 어머님도 바르세요. 됐다. 어차피 모자 쓰면 될걸. 뭐하러 얼굴에 그런 걸 발라? 괜한 짓 하지 말고 얼른 모자 쓰고 나와. 시모는 제가 선크림만 발라도 화를 내셨어요. 그 선크림이 피부를 밝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로션 같은 선크림이었어요. 그래서 시모의 반응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일하는 내내 시모는 저한테 잔소리하듯이 별소리를 다 하실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아플 땐 항상 아내가 조신하게 있어야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얼굴에 분칠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욕해. 분칠이라뇨. 그냥 선크림 바른 거예요.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그런 생각도 없고 어머님 아버님 얼굴에 먹칠할 만한 행동도 한 적 없어요. 꼭 지금이 아니라도 앞으로 조심하라는 거야. 괜히 여기 와서 신나서 돌아다니지 말고. 저는 대체 시모가 어떤 생각인지 감이 안 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시모는 더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딸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을 때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날 저는 분명히 남편한테 딸을 데리고 목욕탕에 간다고 말을 하고 나왔어요. 시부모가 집을 비워서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만 말하고 나온 거죠. 그런데 딸과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시모한테 부재중 전화가 30통이나 와 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 났나 싶어서 얼른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 지금 어디야? 전화는 왜 안 받아? 저 목욕탕 왔어요. 남편한테 말하고 나왔는데 못 들으셨어요? 뭐? 네 남편 자고 있어. 자는 애가 무슨 말을 해? 딸까지 내팽개쳐두고 어디 간 거야? 당장 안 들어와? 알고 보니까 외출했던 시부모가 남편이 자는 사이 들어와서 제가 어디 갔는지 모르셨던 겁니다. 심지어 시모는 제 딸이 남편 옆에서 같이 자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모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딸 데리고 목욕탕 왔어요. 뭐야? 그럼 지금 우리 아들 옆에 있는 건 뭐야? 시모는 황당한 목소리로 말하더니 남편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나더니 남편 이불 밑에서 자고 있던 애완견이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모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전화해서 제게 화를 대뜸 냈던 겁니다. 그러자 시모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손녀 데리고 목욕탕 갔는지 어딜 갔는지 내가 어떻게 믿어? 사진 보내봐. 사진이요? 여기 목욕탕이에요. 어떻게 사진을 보내요? 왜 못 보내? 네가 결백하면 어떻게 해서든 사진을 보냈겠지. 목욕탕이 무슨 대수야? 시모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옆에 있던 남편이 시모 전화를 뺏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저 사람 목욕탕 간 거 맞아요. 왜 자꾸 며느리를 의심하세요? 다 의심할 만 하니까 하지. 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치는 거야. 그만 좀 하세요. 그 정도 믿음도 없는 부부가 어딨어요. 제발 옆에서 이상한 부채질 좀 하지 마시라고요. 남편은 시모한테 버럭 화를 내고는 저한테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놀랐지? 내가 깜빡 잠들어서 말을 못했네. 들어올 때 우리 딸 과자라도 사주면서 천천히 들어와. 남편의 말에도 저는 마음이 잔뜩 상해 있었어요. 세상에 목욕탕에 있다는데도 사진 찍어 보내라고 우기는 시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날 기분 좋게 목욕하고 나왔다가 기분만 상했네요. 그런데 이건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매달 월급을 잘 주던 시모가 4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월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같이 저녁을 먹다가 시모한테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월급날인데 아직 급여가 안 들어왔어요. 너 말 잘했다. 월급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좀 보여줘봐. 네? 월급이요? 그래. 네가 뒤로 빼돌리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네 남편 위암 초기에 운 좋게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지. 재발하면 어떡할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돈 잘 모으고 있는 거야? 어서 통장 내역 좀 줘봐. 시모의 말에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시부가 시모를 말리면서 말하셨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며느리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엄한 곳에 돈 쓸 리가 없잖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옆집 용규 엄마 못 봤어? 아들이 큰 병 걸리니까 며느리가 애만 데리고 도망갔잖아. 나도 그 집 며느리가 그렇게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갈 줄 몰랐어. 사람 속을 누가 알아? 저와 남편은 시모의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동안 시모가 저를 쥐잡듯 잡았던 게 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때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시모한테 소리쳤어요. 엄마, 제가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거야. 너야말로 마누라 도망가면 어쩌려고 그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저 때문에 이런 시골까지 와서 일하는 거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결국 그날 시모는 시부와 남편의 호통을 듣고 나서야 월급을 보냈습니다. 저도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을 위해 내려온 건데 괜히 시모와 사이만 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은 시모가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할 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와 저 사이에 제대로 꺼지지 않은 불씨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제가 시댁에 내려온 지 딱 7개월째 되는 날이었어요. 제가 흑염소 농장 울타리를 보다가 농장을 지키는 개한테 물리고 말았습니다. 개를 다루는 게 서툴렀던 저는 그대로 개한테 다리를 물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시모와 시부가 놀란 얼굴로 달려왔어요. 시부는 저를 보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개한테 물렸어? 네, 울타리 보고 있었는데 개가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피가 뚝뚝 나네. 아, 당신 뭐해? 빨리 구급차 불러. 잘못 넘어져서 지금 꼼짝도 못하는 것 좀 봐. 저는 개한테 물리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하필 제가 넘어진 자리에 돌이 있어서 꼬리뼈가 그대로 찍힌 겁니다. 그래서 정말 꼼짝도 못할 만큼 너무 아팠어요. 다리에 개한테 물린 것보다 넘어져서 찍힌 꼬리뼈 쪽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런 저를 내려다보면서 팔짱을 낀 채 말했어요. 꾀병 부리지 말어. 내 눈은 못 속여. 개가 좀 물었다고 꼼짝 못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일하기 싫어서 머리 쓰는 거지? 일 안 하고 어디 가려고? 그 상황에도 시모는 저를 의심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정말 아픈 와중에도 시모한테 크게 실망했습니다. 오로지 남편 건강 생각해서 시골까지 내려온 저를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의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시부는 화를 내면서 119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곧이어 남편이 왔어요. 그런데 시모는 남편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며 말하더군요. 대안아, 네 마누라 지금 꾀병 부리는 거야? 놀랄 것 없어. 일하기 싫어서 머리 쓰는 거라고. 엄마, 지금 사람이 다쳤잖아요. 꼼짝도 못하는 거 안 보이세요? 대체 왜 그러세요? 너 지금 엄마한테 화낸 거야? 다 널 위한 거잖아. 왜 엄마 마음을 몰라? 아니요. 그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엄마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러시는 게 절 더 힘들게 한다고요. 여기 와서 단 한 번도 마음 편했던 적이 없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엄마까지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시모는 남편이 호통칠 걸 예상 못한 것 같았어요. 그때 구급차가 왔고 구급대원들이 저를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구급대원들을 막으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못 가! 내 며느리 아무도 못 데려가! 그때 시부가 막무가내로 소리치는 시모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구급차에 같이 타고 저와 같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구급차에서 아파하는 저를 보고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은 날 위해서 여기까지 와줬는데 나 때문에 일하다가 다치기까지 했잖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여보, 나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저는 남편의 말도 들리지 않을 만큼 엉덩이 쪽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꼬리뼈와 골반까지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전치 8주 진단까지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다 아팠던 이유가 있던 거예요. 그때 남편은 제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려고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걱정되는 목소리로 묻기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 집은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냥 치료에만 집중해.
남편의 말이 안심이 되면서도 왠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본 시모의 말도 안 되는 모습에 저는 애써 모른 척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료를 끝내고 집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퇴원하던 날 남편은 이미 짐을 모두 싸둔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 이 사람이랑 다시 서울 갈 겁니다. 엄마가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셨죠? 이미 이 사람은 여기서 몸도 마음도 다 다친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내가 오해라고 했잖아. 정말 오해야. 난 옆집에 며느리가 아픈 남편 두고 도망간 일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랬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왜 남의 말만 듣고 며느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 제 건강 생각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농장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직접 농장일까지 하면서 생계를 책임진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런 말이 나오세요? 제 아내도 처가에 가면 귀한 딸이에요. 제가 엄마한테 귀한 아들인 것처럼요. 이 사람도 처가에서 귀한 자식이라고요. 대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다 널 위한 거였어. 제 핑계 대지 마세요. 이거 다 엄마가 괜한 걱정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때 시모는 남편한테 애원하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해명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러자 시모는 제 손을 잡으면서 울면서 말하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 알지? 너도 자식 키워봐서 알 거 아니야. 네가 나였어도 그랬을걸? 부모가 자식 아끼는 마음이 뭐가 잘못됐겠어요. 하지만 어머님 방식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들 아낀다고 며느리 의심하고 아픈 순간에도 그런 식으로 하신 거 저 아직도 가슴에 사무쳐요. 저는 남편이 아프다고 했을 때 한치 의심도 없이 남편만 생각하고 여기 왔어요. 그런 제 진심을 의심하고 짓밟은 건 어머님이세요. 저 지금 올라갈게요. 더는 여기 못 있겠어요. 저한테 괜한 의심 많은 어머님이랑 한 지붕 아래서 어떻게 있겠어요? 이대로 가면 내가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살아. 네가 마음 좀 돌려주면 안 되겠니? 아니요. 사람이 사람한테 준 상처 쉽게 안 지워져요. 특히 제가 믿었던 어머님한테 그런 의심 받았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그렇게 시부한테 정중히 인사를 한 채 남편과 같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한동안 시모 연락을 안 받고 있답니다. 이게 바로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시모는 지금도 저한테 손편지와 같이 흑염소 집을 보내고 계세요. 겨울에 제가 수족 냉증이 있다는 걸 아셔서 미안한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를 챙겨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도 여러분들과 고민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시모는 제가 아픈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을까봐 저를 밑도 끝도 없이 의심했던 겁니다. 저는 시모가 저한테 이런 의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 돋네요. 여러분들이 저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다시 연락하고 예전처럼 지낼 자신이 없네요.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못 쓸 접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신뢰가 깨져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족은 정말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시모가 또 저를 의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이 지금은 건강하지만 또 아픈 상황이 오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오랜 관계에 금을 가게 하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은 남편도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저희 딸은 건강하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한번 금이 간 꼬리뼈와 골반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고민이 있다 보니까 힘들지만 이 고비도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을 참고해서 제가 현명한 판단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말에 모두들 행복하세요.